김진의 돌직구쇼에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진입니다. 전 오늘도 저희 돌직구쇼 오픈 스튜디오 앞에 나왔습니다. 김은경 민주당 혁신위원장이 이 직접적인 사과를 하지 않은 채 정치적인 언어를 몰랐다, 철이 없다라는 식으로 유감을 표명했습니다.만 대한노인회 등 직접적인 사과, 사죄 표명은 없어서 논란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져서 윤석열 밑에서 임기를 마무리하는 게 치욕스러웠다라고까지 발언을 했는데, 알고 봤더니 그 치욕스러운 기간 동안 연봉을 3억 넘게 받으면서 풀로 임기를 채운 사실이 알려져서 이것 또한 논란되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전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매일 아침 이곳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겠습니다. 김진의 돌직구쇼 지금 라이브로 시작합니다. 잠깐만요. 신문 읽어주는 남자입니다. 김은경 혁신위원장이 거듭 해명을 하고 있습니다만 사과를 거부하고 있어서 논란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어르신들에게 직접 사과하지 않고 대리인을 보내서 대리 사과를 한 거 아니냐라는 정치권 논란까지 불거졌습니다. 거기에 더해져서 3억에 가까운 연봉, 임기 3년을 다 챙겨놓고 염치 없다라는 염치 논란까지 더해졌습니다. 잠시 후 이야기 나눠보죠. 오늘 조간신문 4가지 키워드 준비되어 있습니다. 함께 보시죠. 먼저 첫 번째 키워드부터 공개합니다. 바로 이겁니다. 400억.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어마어마한 400억 돈 다 해먹어라 라는 비판이 나옵니다. 동아일보 일면입니다. 누구 얘기일까요? LH 정관업체 얘기입니다. LH 고위급 직원들이 취업한 전관업체들이 LH의 사업을 따냈는데 연간 400억씩 따냈던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2019년 이후에 매년 400억씩 따낸 겁니다. 이렇게 다 해먹어라 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다 해먹을 거면 건물이라도 제대로 짓던가 말이죠. 잠시 후에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 그래도 몇 년 전에 LH 직원들이 개발되는 노른자 땅만 쏙쏙 투자했던 사실이 드러나면서 LH 달라지겠다고 했던 게 불과 몇 년 전인데 달라지긴 뭘 달라졌는지 모르겠습니다. 잠시 후 이야기 나눠보죠. 이어서 두 번째 키워드입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치욕. 윤석열 밑에서 임기 마무리하는 게 치욕스러웠다. 김은경 혁신위원장이 엄한 데다가 화풀이를 했다라는 논란이 일고 있는데, 그런데 알고 봤더니 치욕스러운 거와 거리가 멀었습니다. 조선일보입니다. 풀로 챙겼다. 임기 3년, 연봉 3억 꽉꽉 채워서 다 챙겨놓고 염치 없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치욕스러웠으면 연봉 3억 포기하던가 임기를 포기하던가 그때 결기 있게 사표라도 던졌어야 됐는데 묵묵히 다 챙겼다는 거죠. 잠시 후에 염치 논란 이야기 다뤄봅니다. 특히나 문재인 정부 때 임명된 부원장들 중에서 임기 끝까지 버틴 건 김은경 혁신위원장이 유일하다고 합니다. 치욕스러운 것과 거리가 먼 거 아닙니까? 잠시 후 이야기 나눠보죠. 이어서 다음 키워드입니다. 세 번째 키워드는 예약. 경향신문 6면 기사입니다. 교권이 추락했다는 지적 가운데 이 민원, 앞으로는 학부모들이 서울 선생님들 만날 때 그냥 찾아올 수 없답니다. 예약을 해야 면담할 수 있게끔 해법을 꺼내들었습니다. 이어서 네 번째 키워드 공개하겠습니다. 네 번째 키워드는 이겁니다. 세 번째, 한국일보 17면인데요. 누가 세 번째 기소를 당했답니다.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세 번째 기소를 당했습니다. 공소장을 보니 권력 유지 위해 거짓말을 창조했다라고 호되게 미국 검찰이 꾸짖었습니다. 결과도 궁금해집니다. 지금까지 신문 읽어주는 남자였습니다. 오늘 함께 하신 분들 소개해 드릴 텐데요. 오늘은 특별히 굉장히 정치권의 젊은 차세대, 미래가 많은 분들과 그리고 상당히 또 선배 패널들 섞어서 조합을 해봤습니다. 소개해드리죠. 국민의힘의 젊은 피 김재섭 전 의원, 흰머리 때문에 더 나이가 많아 보이는 것으로 오해받는 김구식 전 비전전략시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번엔 민주당의 젊은 피 전용기 의원, 검사 출신의 김광삼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저희 돌직구쇼는 세대 간의 화합을 중요시 여기는 프로그램입니다. 김은경 혁신위원장이 노인비하 발언을 하고 사과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해명은 계속하고 있는데
직접적으로 사과를 하지 않고 있어서 민주당 내부에서도 말이 많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노여움을 푸는 방식, 글쎄요. 연봉 3억을 받으면서 치욕스럽다니요. 이것도 글쎄요. 김은경 혁신위원장이 해명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왜 사과를 하지 않고 있는지 당내에서도 도통 모르겠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해명하는 표현도 사실 좀 황당합니다. 철이 없어서 그랬다는 겁니다. 들어보시죠. 언론에 계속 드러나는 이제 저에 대한 이야기들이 사실 상당히 불편합니다. 투표권이 그렇게 중요하다라는 말을 표현하는 과정이었는데 오해 있게 들으신 경우가 있어서 그것으로 인해서 마음이 상하신 어르신이 계시다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노여움을 푸시고요. 그런 뜻이 진짜 아니었음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저도 곧 60입니다. 사실은 노인의 반열에 곧 있으면 가는데 교수라서 조금 철없이 지내서 정치 언어를 잘 모르고 깊이 숙고하지 못한 아마 어리석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도부에서 대한노인회 방문해서 오늘 사과했는데 혹시 내일 대한노인회 방문하실 계획 있으신가요? 그 윤석열 정부에서 금감원 부원장 임기 맞춰서 좀 치욕스러웠다 이런 발언도 하셔서 비판이 나오는데 혹시 어떻게 좀 생각하십니까? 왜 그만두지 사퇴하지 않았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요. 그 여당에선 이번 발언 두고 위원장 사퇴하고 혁신이 해체하라 이런 비판이 오늘 계속 쏟아졌는데 김은경 혁신위원장이 이 해명성 발언을 했습니다. 교수라서 철이 없어서 정치적 언어를 몰랐다라며 해명을 했는데 웃음기 가득한 얼굴로 해명에 나선 겁니다. 하지만 미안하다, 죄송하다라는 사과는 없었습니다. 자세히 듣고 보면 끝까지 노인 비하 발언은 아니다라는 혁신위의 입장과 궤를 같이 하고 있어서 논란은 수그러들지 않고 있습니다. 김근식 실장님, 예. 방금 김은경 혁신위원장의 해명 들으셨는데 교수 출신이시잖아요. 예. 교수라 철이 안 들어서 정치적 언어를 모른다. 그래서 나이 많으신 분들은 투표권이 1인 1투표가 좀 비합리적이다라는 취지로 얘기했다라는 건데 같은 교수 출신에 또 흰머리도 지긋한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그러니까 민주당 혁신위원장으로 지금 활동을 하시면서 예. 거의 뭐 매일 설화에 계속 쌓이시는 것 같은데 저는 처음에 이 김은경 혁신위원장이 활동을 시작했을 때는 1호 의안으로 불체포 특권 포기를 내놓았다가 민주당 의원들한테 조금 소극적인 대응을 받고 결국은 그게 몇 주 지나다가 의총에서 겨우겨우 이제 일정한 뭐 단서를 달아가지고 통과를 시켰잖아요. 그래서 그때 나왔던 게 개점 휴업이었습니다. 혁신위가 뜨긴 떴는데 하는 게 하나도 없다. 워낙 이제 여기저기서 그 찬밥 신세가 돼가지고. 근데 요즘 존재감만큼은 확실해졌네요. 그렇죠. 그러더니 이제 후반부에 와서는 네. 김은경 혁신위원장이 말 한마디 한마디가 계속 설화에 휩싸이는 것 같아요. 방송 인터뷰를 해도 뭐 이 코로나 세대 때문에 의원들도 좀 철이 없고 잘 모른다고 이야기하질 않나. 뭐 나오시기만 하면 말이 계속 구설수에 오르는데 방금 건 제대로 된 사과라고 보십니까? 전혀 아니죠. 제가 볼 때는 이미 김은경 혁신위원장의 저 노인 폄훼 발언에 대해서 수많은 언론과 수많은 정치인들이 비난을 했고 비판했으면은 저는 공개적인 자리에서 마이크가 주어졌을 때 정식으로 사과하고 진정성 있게 잘못을 인정하면 되는 건데 아까 그 강원도에서 했던 저 발언도 자세히 맥락을 들어보면 내 말을 오해하신 것 같다. 나는 젊은 세대들의 투표율을 좀 끌어올리기 위해서 오래전에 있었던 내 아들과의 대화를 예시로 들었을 뿐인데 잘못 오해하신 것 같다라는 게 맥락이고 그래서 내가 철없는 교수여서 정치적 언어를 몰라서 한 거니까 이걸 오해를 푸셨으면 좋겠다. 이 정도 이야기예요. 예. 그러니까 일정 정도 사과의 기미는 보입니다만 정식으로 내가 잘못했으니 정말 노인분들께 죄송합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는 있지 않단 말이에요.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런 모습이 저는 교수로서 철없는 모습 같아요. 오히려? 예, 잘못했으면 잘못을 인정하는 게 정치의 문법인데 저도 교수입니다만 교수들은 자존심이 세가지고 잘못을 잘 인정을 안 해요. 예. 그러니까 저는 그런 면에서 스스로 말한 철없는 교수라는 건 저는 사과를 할지 모르는 게 저는 철없는 교수의 모습이라고 생각하고 예. 지금 중요한 건 김은경 혁신위원장은 지금 일단 민주당 차원에서는 이 말 관리를 메시지 관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노인 폄훼하다가 지금 어제는 또 나와가지고 치욕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또 구설수 또 올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일일 구설이기 때문에 예. 정말 이 김은경 혁신위원장 민주당에서 좀 단속을 좀 할 필요가 있다. 네. 전용기 의원께서 좀 하실 말씀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렇군요. 네. 자, 선배 정치인 얘기 들었으니까 김재섭 비대위원님, 미래가 많은 분이잖아요. 네. 김은경 혁신위원장 발언에 따르면 네. 김 혁신위원장은 계속 오해라고 하고 있어요. 그리고 혁신위, 그 밑에 있는 혁신위원들도 국민의힘이 왜곡했다고 하고 있어요. 국민의힘이 세대 간에 갈라치기 했다라고까지 말했고 앞으로 지금 투표하시는 분들은 미래에
안 살아있을 것 아니냐라는 양이원영 의원 글이 정확하다라고까지 얘기했어요. 자, 이 기조에서 예. 듣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기분 나쁘고 상처받았는데 이제는 웃으면서 내가 그런 말 한 적 없으니까 오해했다. 노염 푸시라라고 하면 이 노염이 풀립니까? 이거는 상처난 데다가 소금을 뿌리는 격인 예. 거죠. 더 덧나게끔 계속 상처를 오히려 내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것이 오해의 여지가 있나요? 미래가 짧은 분들에게 왜 1인 1표가 가야 되느냐 말 자체에 대해서 어디 오해할 포인트가 있나요? 저는 저걸 오해라고 이야기하는 김은경 혁신위원장의 말이 도대체 이해되지 않는 상황이고요. 사과하려면 제대로 해야 된다. 물론이죠. 제대로 사과를 해야 되고 지금 뭐 정치적인 언어 얘기를 자꾸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뭐 정치인이 아니라서 정치적인 표현이 서툴다라고 얘기하는데 저거 정치적인 표현이 서툴러서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저거는 정치적으로 정교하냐 서투냐의 문제가 아니라 상식이냐 비상식이냐의 문제예요. 예. 그러니까 정치 언어가 서툴어서 저렇게 이야기했다라는 것은 완전히 저는 국민들을 속이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저게 어떻게 정치적으로 평가받을 수 있는 일이에요. 저건 상식과 비상식의 영역에서 완벽하게 비상식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게다가 김은경 혁신위원장은 그냥 일개 사인으로서의 이야기를 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본인이 교수로서 이야기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민주당이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서 이재명 대표가 이런저런 어려움을 뚫고 나서도 김은경 혁신위원장을 임명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많은 저항을 뚫고 겨우 임명한 사람입니다. 이제 본인의 입이 그냥 입 하나가 아니에요. 사인의 입이 아니에요. 민주당을 대표하는 자리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렇게 나는 노인비하 발언한 거 아니야. 당신들이 오해한 거야 라고 하는 것은 오히려 국민들 당신들이 내 말 이해 못하고 있는 거야 라고 예. 국민 다그치고 있는 일이거든요. 저거 민주당에도 굉장히 큰 부담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치 당대표처럼 전국을 순회하고 있는 김은경 혁신이 직접적인 사과를 하지 않고 어르신들에게 양이원영 의원과 민주당 지도부가 찾아가서 대신 사과를 해서 대리 사과 논란까지 일고 있습니다. 자, 민주당 지도부가 대한노인회장을 찾아갔어요. 논란 빚어 송구하다. 그러니까 대한노인회 회장님은 당연히 아니 당신들이 왜 사과하냐? 당사자가 직접 오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당연한 말씀이죠. 사실 우리 어르신들은 또 죄송하다라고 머리 숙여 사과하면 다 또 용서를 해주시거든요. 그러니까 어르신들이 다 넉넉한 덕목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후에 양이원영 의원이 뒤늦게 찾아갑니다. 그러면서 재차 사과를 했지만 끝까지 김은경 혁신위원장, 이 논란의 발단, 근원, 김은경 혁신위는 대한노인의 방문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신 차가워서 사과하는 양이원영 의원에게 대한노인회에서는 어르신들은 어떤 반응 보였을까요? 들어보시죠. 이 나라를 10대 경제 강국을 만들고 한강의 기적을 이룬 노인들에게 그런 경솔한 발언을 하고 이래가 되겠습니까? 동조하고 맞닥고 하시면은 그게 제정신이 아닌 사람이 하는 소리지. 우리가 볼 때는 그런 오해를 불러일으키게 되는 표현을 써서 정말 죄송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뭐 이렇게 표현을 잘 못 쓴 것도 있지만 되게 억울합니다. 김은경 위원장님도 그런 뜻으로 말한 게 아니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고, 시비가 되지 않는 발언을 해서 어떤 이 시비를 걸겠습니까? 전국에서 분노하는 노인을 대신해가지고 아미라서 한 대 때려야 그 사람들이 속이 풀릴 건데 뺨을 때릴 수는 없고 내가 명함이라도 하나 때립니다. 네, 앞으로 감사합니다. 각성하시고 저 빚갚는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 이후부터 우리가 지켜볼 겁니다. 민주당이 또 우리 어르신들의 어떤 그 삶과 복지를 위해서 또 그렇게 열심히 뛰는 그런 당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제가 볼 때 어르신들이 굉장히 점잖고 위트 있게 오히려 대처를 한 것 같습니다. 김은경 혁신위원장이 공식적으로 사과를 거부하지는 않았습니다만 대한노인회를 찾아가서 사과할 생각이 있냐라는 기자의 질문에 답변을 하지 않은 채 자리를 회피했다는 점, 그리고 직접적인 사과를 하지 않은 채 민주당 지도부와 양이원영 의원이 대신 찾아가서 사과를 했다는 점도 볼 때 정치권에서는 사실상 김은경 혁신위원장이 사과를 거부하고 있다라고 해석되고 있다는 점도 여쭤보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은데, 전영기 의원님, 네. 어제 저희 돌직구에서 답답하다, 사과라도 좀 하라 라고 돌직구를 뭐 엄청 던졌는데
지금 사과를 김은경 혁신위원장이 안 하고 있고 양이원영 의원은 가서 굉장히 억울하다라고 호소를 하고 있어요. 아직도 답답합니다. 아직도 답답하. 이틀째 답답해요 지금. 김은경 혁신위원장이 왜 저러신지 잘 모르겠어요. 예. 본인은 오해라고 계속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미래가 없는 분들이라는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예. 그러니까 쓸데없는 소리를 한 거예요. 쓸데없는 소리. 쓸데없는 소리 한 것에 대한 사과는 하셔야 되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앞뒤 맥락을 다 보면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계속적으로 말씀하고 계신데 저도 앞뒤 맥락을 계속적으로 보고 있고 민주당에서 오해받을 때만큼은 그거 아닙니다. 오해입니다. 앞뒤 맥락을 다 봐야 됩니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그렇죠. 이번 맥락은 앞뒤를 다 갖다 놓고 보더라도 정확하게 미래가 없는 분들이라고 규정을 해버렸어요. 앞뒤를 다 봐도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비하다. 이거 비하로 볼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연계성이 굉장히 높은 그런 상황인 거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쓸데없는 이야기를 굳이 꺼낸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를 하셔야 되는데 네. 그래서 오해라고 하는 지점이 저는 제일 이해가 안 가는 지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왜 저런 발언들을 했나 보면은 더 이해 안 가는 부분들이 어제도 강원도 춘천에 가서 강원도의 당에 있는 당원분들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저는 해명을 하셨거든요. 왜 혁신위원장이 저기 가서 저러고 있는지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당내 혁신할 내용 너무 많습니다. 당원당규 개정해서 진짜 인적 쇄신, 시스템 혁신을 해야 될 거 너무 많은데 왜 저렇게 공개 행보를 아직도 하고 있느냐. 그래서 일각에서는 뭐 혹시 이재명 대표가 어떻게 되면 전당대회 나오려고 이러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설도 있던데. 그런 오해 받을 수 있을 만한 소지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 뭐 듣는 이야기는 충분히 좋겠습니다만 지금 당장에 해야 될 내용들을 먼저 해놓고 거기에 대해서 듣고 나중에는 의견을 받아내는 것이라면 예. 이해가 되겠는데 처음부터 공개 행보만 하고 있는 것들은 이해가 안 간다. 이해가 안 말씀 된다. 드리고 싶고 청년들한테 가서 투표를 독려하는 차원에서 이런 얘기를 했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그게 더 하나가 더 이해가 또 안 간 게 있는데 네. 왜 투표 독려를 정당 혁신위원장이 하고 있습니까? 혁신위원장이 투표 동의 안 해도 된다. 혁신위원장은 정당의 혁신을 하라고 예. 재창당 수준에 이르는 민주당의 혁신을 만들려고 이분을 데리고 온 거거든요. 모시고 온 거거든요. 근데 정당의 혁신을 안 하고 있고 왜 투표 동료를 하고 있냐 이거예요. 청년들한테 가서 당의 혁신을 어떻게 할까요? 듣는 거 좋습니다. 근데 투표 동료 한답시고 이상한 얘기 해가지고 당을 좀 부담에 빠뜨리는 것은 저는 적절치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예. 오해가 있었다 하더라도 듣는 사람이 기분 나쁘면 본인은 가서 사과하셔야 됩니다. 예. 그거를 안 하고 오해다 그렇게 듣지 말아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은 버티기로 볼 수 있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네. 저는 적절하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은경 혁신위원장 말대로라면 전용기 의원이 굉장히 철든 정치인과 같은 언어를 하고 계신 것 같아요. 당장 사과하라. 저는 교수가 철없다는 얘기는 세상에서 처음 들어봤어요. 교수가 철없다는 것도 세상에서 처음 들었다. 학생이 철없다는 얘기는 많이 들었죠. 그러니까 우리 아이가 철이 없으니까 예. 여러분 좀 이해 좀 해주세요. 이런 얘기 많이 들어봤는데 교수가 철없다. 교수가 철없다는 얘기는 세상 처음 들어봤어요. 세상 처음 들었다. 저것도 그러니까 쓸데없는 얘기다. 답답합니다. 답답하다. 계속 답답한 전용기에 돌직구 전해드리고 있는데 왜 사과를 안 하는 걸지 고집일까요? 소신일까요? 그런데 묘하게 당을 혁신하라고 내세웠던 혁신위가 혁신 1호 대상이 된 거 아니냐? 민주당 내에서는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난감한 박강원 원내대표 대신 사과하고도 대리 사과는 아니다라는 난처하죠. 난처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들어보시죠. 더불어민주당의 모든 구성원은 세대 갈등을 조장하거나 특정 세대에게 상처를 주는 언행을 삼갈 것입니다. 모든 국민의 말씀을 겸허하게 경청하고 배려하는 자세로 대할 것입니다. 대한노인회 회원분들 또 어르신분들께서 상처받은 부분에 대해서 대단히 다시 한번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렇고 내일 오전 중에라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노인회나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 김은경 위원장 당사자의 사과가 필요하다고 하시는데 좀 위원장께 건의하실 생각 있으실까요? 제가 대신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그리고 제가 가는 것은 대리 사과하러 가는 건 아니고요. 더불어민주당이 무한 책임을 진다는 그런 자세로 가는 것이라. 혁신위원이나 혁신위원장에 대해서도 당이 어떤 징계 같은 거 했을까요? 그건 잘 모르겠네요. 징계해야 됩니까 지금? 혁신위는 앞으로 그 좋은 안들을 내면서 책임을 다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박성준 대변인도 웃었습니다. 당황한 듯 황당한 듯 혁신위를 어떻게 징계해야 될지 모르겠다.
라는 얘기가 됐는데 기자들의 질문의 요지는 이 혁신위가 오히려 지금 징계해야 할 대상이 당에서 돼버린 거 아니냐라는 지적이었습니다. 잠시 후에 박강원 원내대표가 대한노인회 사과하러 간다고 하는데 김광선 변호사님, 김은경 혁신위원장이 오늘 사과하러 온다는 얘기는 없어요? 이 정도 되면 사과를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봐도 되는 거죠? 그렇죠. 지금까지 거부하고 있는데 예. 아마 사과하러 갈 거예요. 오늘까지 일정은 없어요. 박강원 원내대표가 대신 사과하러 가요. 그러니까 오늘은 일정이 없는데 네. 피할 수 없죠. 그래서 이제 마지못해 사과하는 거예요. 야, 근데 오늘 지나면 이거 사과 안 받아주기 뭐 이런 거 없습니까? 그리고 이제 대한노인회에서 네. 입장에 따라 달라질 건데, 근데 사과라는 게 진정성을 전제로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계속 오해다 이 얘기를 하면서 이제 여론에 계속 맞다 보니까 한 번도 아니고 뭐 며칠 동안 계속 비판받다 보니까 가는 사과가 진정성이 있을까요? 본인은 계속 오해라는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생존 기간에 비례해서 투표권을 제한다. 이게 단언적으로 얘기하면 한마디예요. 그러면 그 뭐라고 얘기했냐면 합리적이고 맞다고 얘기를 했는데 뭐가 오해예요? 계속 오해라는 얘기를 이제 본인이 이제 피해 가려고 하는데 아마 처음에 그냥 정말 사과를 진심으로 하고요. 네. 그 다음에 뭐 노인회 찾아가서 정말 죄송하다 변명하지 않고 했으면 이게 이렇게까지 가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계속 오해 푸시라고 하면서 뭐 교수라서 철이 없다. 이 교수분들이 들으면 좀 화날 것 같아요. 이것도 교수 비하죠. 노인 비하예요. 교수 비하. 그렇죠. 지난번에는 민주당 초선 의원들 비하했잖아요. 초선 비하. 예. 비하 시리즈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혁신위원장의 어떤 중책인 위원장을 맡길 때는 지금 민주당이 굉장히 힘들잖아요. 수렁에서 좀 빼내달라고 해서 혁신위원장을 임명했는데 네. 지금 민주당은 이제 수렁으로 계속 끌고 들어가는 그런 형태단 말이에요. 예. 아까 그 뭐 징계 가능하냐고 물어보니까 대변인이 웃지 않습니까? 저기 만약에 당원이고 그러면 제명감일 거예요. 제명감이다. 예. 그래서 지금 우리가 뭐 본인이 정치적 언어를 몰라서 이렇다 뭐 이런저런 얘기하고 정무적 감각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네.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상식과 자질에 관한 문제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땐 지난번에 내가 돌직구에서 얘기했습니다마는 뭐 이걸로 끝나지 않고 설화는 계속될 것이고 경우에 따른 또 대형 사고를 칠 그런 위험성이 굉장히 많다 이렇게 봅니다. 예. 전용기 의원은 민주당에서 전국 청년위 위원장입니다. 네. 청년위원장이 김은경 교수 혁신위원장 발언에 대해서 돌직구를 날렸는데 민주당에는 청년위원장이 있듯이 노인위원장도 계십니다. 최락도 민주당 전국 노인위원장의 반응은 뭘까요? 김은경 어디 그따위 망발을 이적행위. 지금 더 민주당의 노인위원장 최락도 위원장이 분노를 하셨습니다. 어디 그따위 망발을. 혁신위가 당을 혁신하는 게 아니라 망조들게 하고 있다. 이재명 대표가 대국민 사과 성명을 내야 한다. 라고 노인위원장이 야당의 민주당의 노인위원장이 분노를 나타냈습니다. 김구치 실장님, 예. 이거 이재명 대표가 나서서 사과해라 라는 건데 당연히 민주당 노인위원장이 화내실만 한 상황인 것 같아요. 이게 노인 폄훼 발언이라는 게 민주당의 오래된 또 이 관습처럼 내려오는 그 묘한 지금 사례가 되고 있습니다. 가장 기억 잘 하시는 게 당시 열린우리당 때 당의장이었죠. 그때는 당대표 격의 당의장을 했던 정동영 의장이 총선을 앞두고 노인분들은 댁에서 쉬시라. 이 노인 비하 발언을 해가지고요. 실제로 그때 당의장직을 사퇴했었어요. 이게 보통 큰 사건이 아닙니다. 그래서 민주당 내에서 지금 나오는 발언이 이 김은경 혁신위원장의 이 망발이 총선 앞두고 있었다고 그러면 진짜 민주당으로서는 정말 큰 난리였을 겁니다. 근데 다행히 이제 총선이 8개월 남았기 때문에 이 정도라고 생각하는데 그 정도로 민주당에서는 그동안 노인분들에 대한 일정 정도의 좀 묘한 비뚤어진 저는 왜곡된 시선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 기저에는 제가 생각할 때는 민주당을 지지하는 분들이 상대적으로 젊은 분들 30, 40대가 많다는 게 여론조사상으로 나타나고 우리 국민의힘이나 보수정당을 지지하는 분이 60대 이상은 그래도 과반수 이상이 꾸준히 여론조사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아무리 표 안 된다고 해도 그러면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이제 민주당 정치인 입장에서는 노인분들이 조금 뭐 이렇게 좀 섭섭한 생각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건 정치적인 자기 스스로의 분석 대상일 때 그런 것이고 그러면 더욱더 노인분들을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를 노력하고 정책을 내고 가까이 다가가야 될 거 아닙니까? 더 잘해야지. 근데 오히려 공개적인 자리에서 우리 별로 지지하지 않는 노인분들이니까 뭐 그냥 댁에 계시든지 아니면 미래가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뭐
똑같이 또 한 표를 주는 건 좀 불합리하다. 이런 식의 사고방식을 대외적으로 한다는 것 자체가 제가 볼 때는 국민들이 납득하기 너무 어렵고요. 예. 저는 이런 이야기 드리고 싶어요. 옛날에 미국이 독립운동할 때 대표 없이 세금 없다라는 유명한 문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세금을 내려면 우리가 참정권을 가지고 대표를 뽑아야 된다는 게 있었어요. 그러면 요즘 한간에 그런 이야기도 들려요. 미래 세대가 많이 남은 사람들이 투표권을 행사하자 이렇게 이야기하면요. 세금 낸 사람을 투표권을 많이 주자는 이야기도 많이 합니다. 아, 오히려 반대로? 젊은 사람들은 세금 낼 기회가 별로 없잖아요. 예. 아까 그 노인 회장님 나와서 이야기지만 한강한 기적을 이루고 대한민국을 이렇게 선진국 만들 때는 그 노인 되신 분들이 열심히 일해서 세금 많이 내서 그걸로 국가가 이렇게 온 겁니다. 그러면 세금 많이 낸 사람 투표권 더 주자고 하면 젊은 사람들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저는 그래서 정말 남은 수명에 비례해서 투표권을 주자는 그 망발, 그다음에 그 헛된 생각을 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민주당 전체에서도 내부적으로 자성을 좀 할 필요가 있고 김은경 혁신위원장은 반드시 오늘이든 내일이든 직접 나와서 본인 사과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상황 늦은 거 아닌가라는 얘기도 있고 지금 김은경 혁신위원장이 사과를 안 하고 있기 때문에 민주당의 노인위원장이 이재명 대표 사과하라. 김은경 혁신위원장이 사과 안 하면 이 대표가 나와서 사과를 해야 되는 불이 번지는 상황까지 갔어요. 잠시 후에 김은경 혁신위원장 어떤 입장 낼지도 좀 궁금해지고요. 그 가운데 논란이 하나 더 있습니다. 윤석열 밑에서 금감원 부원장 임기 마치는 과정이 치욕스럽다라고 당원들의 앞에서 윤 대통령에 대해서 아주 날성 비판을 했는데 알고 봤더니 임기 3년에 연봉 3억을 다 챙겼다. 이런 비판이 나옵니다. 들어보시죠. 윤석열 밑에서 통치받는 게 너무 창피했어요. 문 대통령 때 금감원 부원장으로 임명받았다가 윤석열 밑에서 임기를 마치는 과정이 엄청 치욕스러웠어요. 그러나 해야 할 일이 있었어요. 그 미션을 끝까지 하는데 소위 말하는 속상한 일들이 많았었어요. 윤석열 밑에서 임기 마치는 게 치욕스럽다라고 표현한 김은경 혁신위원장. 이 말대로 들으면 무언가 사표라도 내던가 결계 있는 행동을 보일 법도 한데 그런데 실상은 달랐습니다. 임기 3년 연봉 3억 다 챙겼다. 연봉 3억이면 어마어마한 연봉 아닙니까? 이거 뭐 국회의원 세비보다도 얼마나 많은 연봉입니까? 저 정도면. 2020년 3월에서 지난 3월 금감원 부원장 임기 3년 다 채우고 퇴임. 원장이 2번 교체될 때도 부원장 중 유일하게 문재인 정부에 임명된 부원장 중 유일하게 일과의 사표 제출도 거부하고 자진 사퇴도 하지 않고 풀로 임기를 다 챙긴 김은경 혁신위원장. 금감원 관계자 나가라는 사람도 없었지만 이게 더 슬프네요. 딱히 붙잡는 사람도 없었는데 자기가 다 채웠다. 붙잡은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나 나갈래 이러지도 않았지만 나간다고 해도 뭐 붙잡는 사람도 없는데 다 채워놓고 퇴임 후 금감원을 자기 정치에 이용한다라며 금감원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부글부글. 요즘 같은 시국에 어디 가서 연봉 3억을 받으며 일을 하겠습니까? 이거 김재섭 비대위원님, 김은경 혁신위원장이 능력도 있었겠습니다만 아니 연봉 3억에 임기 3년 다 채워놓고 이제 와서 치욕스럽다고 하면 안 되죠 그거. 그러니까 관례상으로 봐도 원래 원장이 바뀌면 부원장들도 바뀌는 게 관례적인데 이례적으로 임기를 3년을 다 채우시면서 그 3년 중에서 1년은 윤석열 정부 동안에 있었던 거거든요. 그러면 3분의 1에 해당하는 꽤 많은 기간 동안 윤석열 정부에서 차곡차곡 월급 타박타박 다 받으셔놓고 나서 이제 와서 윤석열 대통령도 아니에요. 윤석열 밑에서라고 하는 굉장히 무례한 표현을 공식석상에서 하셨습니다. 이제 여기에 대해서 본인이 뭐가 그렇게 억울할지는 잘 모르겠어요. 연봉 3억이면은 이거 직장인들은 상상도 못할 꿈의 연봉 아닙니까? 아, 그럼요. 그리고 굉장히 이례적인 형태로 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원래는 보통 원장이 바뀌면 본인도 나서야 되는데. 그러니까 김은경 혁신위원장 아까 전혁 의원님께서 말씀 잘하셨지만 철없다라는 말을 저는 여기서는 좀 대목이 들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억울하다 이 얘기를 계속 강조를 하고 본인이 막 억울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근데 왜 화풀이를 윤석열 정부에다가 합니까? 저는 그렇게밖에 안 들리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 억울하면 거기에 대해서 소명을 하거나 아니면 사과를 하거나 그 다음 스텝을 밟아야 되는 것이지 그냥 내가 화가 나니까 누구한테 화풀이 대상으로 윤석열 정부를 욕한다, 윤석열 대통령을 욕한다? 저 굉장히 철없는 모습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철없다는 스스로에 대한 평가 맞다고 보고요.
윤석열 정부 임기 들어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던 기조 중에 하나가 전 정부 인사 임기 보장하자였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임기가 남아있다 그러면 이거 무리하게 하지 말자. 우리가 전 정부에서 항상 뭐 임기 갑자기 남아있는데 교체하고 이런 것 때문에 문제가 많았으니까 우린 전 정부 인사라고 하더라도 임기를 다 보장해주자라는 기조가 윤 정부 처음 시작할 때부터 굉장히 강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오히려 김은경 혁신위원장은 본인이 임명받았던 그때와 다른 예. 정부라고 하더라도 본인의 소신을 다해가면서 일을 마무리하고 오히려 윤석열 정부에 감사를 해야 되는 일인 거지 이거 치욕스럽다라고 해서 이제 와서 화풀이할 거는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김은경 혁신위원이 지금 본인 스스로 억울한 건 알겠습니다만 이런 식으로 예. 대통령 비하하고 뭐 치욕스럽다는 표현까지 하면서 국민들 눈살 찌푸리게 하는 거 그만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앞서 노인 비하 발언으로 이 뭐 예의 없다. 인격 논란이 일었다면 지금은 염치 논란이 일고 있는 건데 아니 전혁 의원님 네. 연봉 3억 연봉 만약에 진짜 치욕스럽다면 연봉 3억 때문에 치욕스러움을 참고 끝까지 임기 채우신 겁니까? 저는 사실 이 부분은 욕할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 비판할 부분이 아니라고 보는 게 아니 본인 임기가 보장된 그 임명직이고 그 이미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을 받았기 때문에 그 임기 채우는 거는 당연한 거지 이거를 굳이 안 나갔으니까 비판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넘어가야 된다고 보고 있고 아까 우리 김서수 비대위원 말씀 주셨는데 전 정부에서 임명된 사람 임기를 다 채워주자라고 이제 이번 정부는 기준을 세웠다라고 했는데 제가 볼 때는 절대 아닙니다. 절대 아니다. 왜냐하면 국회에서 맨날 나가라고 맨날 사퇴하라고 압박했어요. 그렇게 못 버틴다고 나간 사람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임기를 보장해줘야 된다 이것도 아닌 것 같고 네. 여기서 민주당이 지금 노인 비하를 오래전부터 해왔다. 민주당은 아예 노인을 표를 버리는 거 아니냐 이런 말씀도 사실 들은 것 같은데 아닙니다. 이건 정치권의 원래 오래된 병폐고 민주당이건 국민의힘이 건 전부 다 유권자를 평가하고 노인을 비하하는 발언들을 많이 했어요. 어제 제가 돌직구쇼에서도 말씀드렸는데 한민수 시의원, 그러니까 인천 국민의힘 시의원인데 이분도 81세면 돌아가실 나이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전체가 정치권 전체가 이게 노인 비하 활동이라든지 이런 발언들은 전체적으로 못하게끔 막아야 되는 것이다. 이게 마치 민주당으로 다 치부돼서 민주당을 비판할 그런 지점은 또 아니다. 이런 부분 예. 좀 바로잡아가고 싶습니다. 연봉 3억 임기 3년 염치 논란에 여당에선 강하게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장해찬 연봉 3억 꿀 직장 사수하며 누릴 건 누려 혁신 안 어울린다. 윤희석 알박기로 잘 지내다 이제 와서 치욕 분노 편리한 인식 구조 부럽다. 김광선 변호사님 어떻게 보세요? 근데 지금 김은경 위원장의 그 말 중에요. 지금 혁신위원장이면 거의 뭐 대표급 아니에요? 당 대표급? 근데 윤석열이라고 그러잖아요. 윤석열 현지 대통령에 대해서 그 부분이 좀 문제가 될 수 있고. 그다음 이제 치욕스럽다 이런 얘기를 해요. 이거 굉장히 어디서 많이 듣던 얘기예요. 기존의 정치인들이 수없이 하던 얘기가 그거 아닙니까? 예. 그런데 왜 갑자기 지금 사실은 지금 뭐 이 투표와 관련해서 문제가 되고 지금 막다른 골목에 모여 있으니까 본인이 이제 탈출구를 찾는 거예요. 그래서 혁신위원장으로서 어떤 혁신이 아니고 하라는 것은 하지 않고 여기서 내가 어떻게 벗어나지? 지금 혁신위원회 과제 중에 중요한 과제가 제가 볼 때는 강성 팬덤을 어떻게 이걸 약화시킬 것이냐, 제거할 거냐 이게 혁신 대상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결국 이제 본인이 막다른 걸 몰리니까 결국 강성 팬덤에 살짝 얹혀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 의도가 보이는 거고 본인이 정치적 언어를 모른다고 얘기했는데 이 문구를 보면 이 말을 보면 정말 아주 정치적인 그러한 사람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지금 상황에 왔다고 보고 그 부원장이라는 게 사실은 정무직이거든요. 그래서 금감원장이 새로 부임하면 일괄적으로 다 사표를 냅니다. 본인 사표 안 냈잖아요. 그것도 금감원장 2번이나 바뀌었는데 다른 부원장도 사표 낼 때 사표 안 내고 끝까지 버텼단 말이에요. 버틴 이유가 뭐냐면 임기를 마치는 것이 주어진 임무이자 소명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 정권 잡은 후에 버티는 것은 나 임기다 소명이다 이렇게 얘기한과 일관이 돼야 하는데 치욕이다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말을 하려면 이렇게 해야죠. 나는 치욕이었지만 정말 치욕이라고 생각했다면 나는 치욕이었지만 연봉 3억하고 기사 딸린 고급차를 포기할 수 없어 나는 임기를 끝까지 마쳤다. 이게 사실은 정확한 말이라고 저는 봐요. 그렇지만 지금 상황이 자기의 어떤 임기와 관련된 부분 뭐 윤석열 정부에서 이랬다는 부분 그거 이 얘기할 때가 아닌데 왜 갑자기 생뚱맞게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지 좀 이해가 가지 않아요. 예.
첫 번째 이야기 전해드렸습니다.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두 번째 이야기 시작할 텐데 이 치욕이라는 표현이 요즘 유행인 것 같습니다. 옥중에서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이른바 검찰이 본인을 봐주고 있다. 민주당에서 국보법으로 기소하라라는 공격이 들어오자 본인의 심경을 밝혔다고 합니다. 주제 공개하죠. 김성태 옥중 반박. 김성태도 치욕스럽다. 이런 입장을 했어요. 앞서서 이제 김은경 혁신위원장도 치욕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쌍방울 김성태 회장도 치욕스럽다. 왜 치욕스럽다라고 김성태 회장은 썼을까? 입장문 보시죠. 더 이상 정치권의 희생양, 정쟁의 도구가 되고 싶지 않다. 최근 민주당에서 이재명 대표가 김성태 회장을 노상강도라고 했죠. 대북 송금 사건은 경기도와 관련자들의 제안으로 시작했다. 도대체 어느 부분을 검찰에서 봐주기 수사했는지 납득이 안 된다. 라며 치욕스럽다. 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앞서 이재명 대표는 김성태 회장을 이렇게 표현했죠. 노상강도를 경범죄로 기소했다라고 비판한 바 있었습니다. 김근식 실장님, 지금 두 분이 치욕스럽다라는 표현을 공교롭게 같은 시점에 하고 있는데 뭐 누가 더 치욕스러울까라는 질문 안 드릴 수 없습니다. 김은경 혁신위원장은 임기 남은 1년 동안 연봉 받고 고급 관용차에 기사 딸린 자택이기 때문에 치욕스럽다고 말하는 것은 정말 이해가 되지 않고요. 네. 그것도 대통령에 대한 호칭까지 빼가면서 이야기하는 것은 본인의 임기를 마친 것을 누가 뭐라고 하는 게 아닌데 잘 맞춰놓고도 그걸 치욕의 기간이었다고 하니 사람들이 지금 어안이 벙벙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지금 김성태 회장 같은 경우 치욕스럽다는 이야기는 그거 같아요. 지금 이게 모든 정치권 이슈에 지금 블랙홀처럼 지금 김성태 회장이 되어 있잖아요. 예. 근데 본인 이야기는 지금 그거지 않습니까? 어제 옥중에서 자필로 보낸 입장문에는 자기 회사의 대북 사업을 자기는 경기도의 주선과 경기도에 권유를 했다는 거예요. 경기도가 제안해서 시작한 그렇죠. 건데. 그러니까 경기도에서 제안해서 경기도가 같이 하자고 그래서 자기는 그 경기도의 권유로 시작한 건데 그리고 자기는 좋은 의도에서 했다는 거죠. 예. 북한에 대해 사업을 해서 자기 회사로서 수익을 낼 수 있으면 할 수 있다. 이런 생각에서 경기도를 돕는다는 의미에서 했던 건데 지금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재명 대표를 사수하기 위해서 이재명 대표까지 나서가지고 경기도가 먼저 같이 하자고 제안했던 대북 사업을 했을 뿐인데 본인에게 노상강도, 국가보안법 위반, 왜 죄를 더 엄하게 주지 않느냐, 왜 가볍게 봐주느냐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 김성태 회장 감옥에서 봤을 때 아니 나는 비즈니스맨으로서 회사를 위해서 그리고 경기도를 위해서 또 이재명 지사와의 권유에 의해서 일을 했을 뿐인데 나를 왜 온갖 깡패니 아니면 무슨 사기꾼이니 국법법 위반이니 이런 식으로 몰아가는 것에 대해서 참을 수 없는 지경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요즘에 요 며칠 사이에 감옥에서 나온 자필 편지가 유행인 것 같은데요. 예. 여기저기서 많이 나오는데 아마도 이화영 전 부지사의 부인도 탄원서를 쓰고 이화영 부지사도 뭐 입장문을 냈다고 하고 또 뭐 이렇게 나오니까 김성태 회장 측에서도 도저히 우리가 이런 정치적인 어떤 그 왜곡된 프레임에 우리가 그냥 피해자가 될 수는 없다. 아마 그런 생각에서 자신의 입장을 객관적으로 좀 정리해서 내는 것 같고요. 저는 이제 앞으로 8월 8일 날 재판이 또 열린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8월 8일 재판에서 지금 문제가 됐던 이화영 부지사의 번복된 진술, 이 진술의 신빙성, 이것에 대해서 민주당은 계속 지금 진술 방해, 사법 방해하면서 지금 입을 틀어막고 있습니다만 8월 8일이면 김성태 회장의 저 자필 입장문을 보더라도 이화영 부지사의 진술, 그것이 얼마나 진실된 것인가가 확인이 될 것이고 이재명 대표를 향한 사법 처리의 시간은 째깍째깍 다가올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화영 전 부지사가 최근 검찰 진술에서 경기도, 특히 이재명 대표의 방북을 쌍방울에 부탁했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에게 쌍방울 측에서 대납 비용을 납부할 것 같다라는 보고를 했다라고 진술했다는 보도가 많이 나왔습니다. 물론 부인과 민주당은 이 진술이 조작된 것이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만 부인이 요구했던 해당 변호사 교체에 이화영 전 부지사는 동의하지 않고 있는 상황. 그 가운데 김성태 전 회장은 경기도가 시켜서 한 짓이다. 경기도가 제안해서 한 일이다. 치욕스럽다라는 입장까지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져봤더니 이화영 전 부지사를 집중 면회한 민주당 인사들의 시점이 작년 말에서 올해 초에 집중돼 있더라라는 분석 보도도 나왔습니다. 함께 보시죠. 지난해 말부터 올해 초 집중 면회, 특별 면회는 7번,
지난해 12월 3차례 성남FC 의혹, 이재명 대표 소환 시기, 올해 1, 2, 4, 5월 각각 한 차례씩 대장동 의혹 이 대표 2회 소환 시기와 맞물린다. 7차례 모두 민주당 현역 의원들이 이화영 전 부지사에게 면회를 한 것이다. 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검사 출신의 김관삼 변호사님. 이 검사 출신이 봤을 때 이 집중 면회가 몰렸던 시기가 굉장히 이 대표에게 뭔가 오묘한 시점이다. 뭐 이런 건데 어떻게 분석하세요? 그 전에는요. 특별면회의 어떤 특성이 있죠. 그러니까 특별면회는 뭐 장소 변경 면회라고 하는데 원래 이제 면회하면 다 녹취되거든요. 근데 특별면회하면 이제 장소를 변경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교도소에서 지정한 장소에서 자유롭게 합니다. 그리고 옆에서 이제 수기로 어떤 대화를 나눴는지 또 적어요. 그러면 수기를 적다 보면 제대로 안 되는 경우가 있죠. 그런데 지금 집중적으로 왜 의원들이 특별면회를 했을까? 물론 뭐 개인적으로 친분관계가 있으니까 유료치 않아서 한번 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러면 집중면회하고 그다음에 얼마 동안 이후에는 왜 면회를 안 했을까? 이제 거기서 우리가 의구심이 갖는 거잖아요. 전에도 모 의원이 면회를 했는데 거기서도 뭔가 뭐 회유하고 그런 게 있었다, 이제 그런 언론 보도가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이후에는 이 특별면회를 한다 하더라도 이제 녹취를 하도록 해놨어요. 그래서 두 가지로 볼 수 있다. 첫 번째는 굉장히 그 당시에 민주당 의원들이 몰려서 면회를 한 시기에는 뭔가 이화영 전 부지사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잡으려는 그런 의도. 물론 노골적으로 뭐 하지 마라, 하라 이렇게 얘기는 어렵겠죠. 그렇지만 민주당 의원들이 면회가 오고 그러면 이화영 부지사 입장에서는 뭔가 시그널로 받아들일 수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너 지켜준다. 이대로 계속하라. 이런 차원이 있을 수 있고 또 하나의 어떤 시점이 그다음부터 이제 녹취가 시작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녹취를 하게 되면 사실은 나눌 수 있는 대화가 이제 한정이 되는 거죠. 그럼 만나봤자 뭔가 노골적이고 깊은 얘기를 할 수가 없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런 특별면회가 좀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고 최근에 이화영 전 부지사가 좀 말을 바꿨잖아요. 그래서 지금 굉장히 많이 뭐 논란이 되고 있는데 물론 지금 막 그다음부터 계속 국회의원들이 막 접견하려고 면회하려고 막 계속 신청했는데 결국 이제 거부가 됐어요. 아마 교도소에서 구치소에서 거부했는지 아니면 이화영 전 부지사가 거부했는지는 정확히 알려져 있지 않지만 만약에 이화영 전 부지사가 거부를 했다고 한다면 앞으로 이화영 전 부지사 입에 굉장히 우리가 주목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법조계에서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영장이 8월 15일 그러니까 광복절 이후에 검찰로 들이닥칠 수 있다. 국회로 들이닥칠 수 있다. 이런 전망이 나왔습니다. 검찰의 체포영장이 국회로 광복절 이후에 올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는데 어떤 근거일까요? 함께 보시죠. 광복절 이후 검찰 8월 하순에서 9월 사이 이 대표 구속영장 청구 예상이다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국회 비회기는 16일까지. 그러니까 광복절 이후에는 국회 회기 기간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체포동의안 국면이 펼쳐지게 되는 거죠. 백현동의 쌍방울의 수사가 15일, 16일까지 마무리되긴 힘들다. 그 이후에 체포영장 칠 수 있다는 건데 이렇게 되면 또 한 번 회기 중에 체포동의안 표결 국면. 지난번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때 체포 찬성하는 여론 사실상 많이 나왔어요. 포기 무효표까지 찌면 이번에는 한 번 더 체포동의안 표결 들어가면 이거 뭐 찬성 여론이 많아질 수 있다라는 얘기도 나옵니다. 당내 갈등, 이걸 체포를 찬성을 해 마라 라는 갈등하는 의원들이 많아질 거다. 이번 주에는 정지상 실장 참고인 신분 조사 방침이다. 이후에 이 대표 소환도 예정돼 있다라는 보도도 나옵니다. 정성호 의원은 이렇게 예상했습니다. 바로 이재명 대표가 바로 법원 간다. 이렇게 되면 진짜 구속될 수도 있는데요. 만약에 영장 청구되면 법원으로 바로 가나. 여야가 합의해서 회기 중단도 가능. 그냥 가시면 될 거라고 보고 있어. 본인 스스로 불체포 특권 포기했고 법원에 신문 받겠다고 얘기했다. 정성호 의원은 이렇게 추측했습니다. 이건 이 대표 의사이기 때문에 아무리 가까운 정성호 의원도 확실히 알 수 없습니다. 어떻게 될까? 김재섭 비대위원님. 회기 중에 체포영장이 한 번 더 들어올 것 같아요.
8월 말에서 9월 초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네. 그렇게 되면 일단 체포 동의안 표결을 한 번 더 붙일까 말까 첫 번째 예상 어떻게 되는지 두 번째 만약에 체포 동의안 표결 국면이 펼쳐진다면 이 대표가 나는 불체포 특권 행사 않겠다 얘기했지만 민주당의 이제 의원들이 어떻게 선택할까 두 가지 예상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표결에 붙여질 것 같고요. 스스로 가는 일은 없다. 네, 저는 그렇게 보진 않습니다. 네. 네. 두 번째로는 민주당이 부결을 선택할 것 같아요. 그래요? 느낌이 또 왜 또 방탄? 그러냐면 또 방탄 논란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드는 이유가요. 이재명 대표는 지금 검찰에 본인에 대한 모든 수사를 부당한 야당 탄압이라고 이미 정의를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수사가 특별하지 않아요. 또 뭐 추가된 게 아닙니다. 국면이 바뀐 게 아닙니다. 이재명 대표 본인 스스로는 여전히 부당한 탄압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최근에 이재명 대표가 교섭단체 연설을 할 때에 본인이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겠다라고 선언은 했지만은 그 다음에 나온 이야기들 보면 불체포 특권 우리 그 표결을 붙일 때 김영으로 합시다라고 하는 논리적으로 앞뒤가 안 맞는 내용을 이야기했어요. 예. 포기했는데 어떻게 김영 투표 여부가 결정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앞뒤가 안 맞는 말을 하면서 본인이 체포동의안이 국회로 들이닥쳤을 때 내가 이거 이겨낼 자신이 없겠는데 이번에는 왠지 가결될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있으니까 김영으로 전환해서 자 누가 나 이재명을 감옥에 보내려고 하는 건지 영장심지심사 받으려고 하는 건지 알아봅시다. 저는 이렇게 판단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최대한 좀 부결 쪽으로 이끌어 가려는 모양새를 할 겁니다. 게다가요.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는 것을 민주당이 어떻게 받아들일 것이냐 했을 때 민주당에서 나온 얘기가 대번에 이거 아닙니까? 조건부 수용 아닙니까? 어떤 것이 정당한 수사냐는 본인 스스로 셀프로 판단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재명 대표는 지금 검찰의 모든 수사를 야당에 대한 부당한 탄압이라고 정의를 해놓은 상황인데 셀프로 심사한다고 당연히 부당한 수사라고 생각을 하겠죠. 그리고 그 전에 또 이재명 대표가 민주당 80조 사망 그러니까 기소가 됐을 때 직무정지가 되는 그 조항도 예외를 둔 거 아니겠습니까? 왜냐? 이거는 부당한 기소다 이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저는 이런 일련의 상황들을 쭉 지켜봤을 때 이재명 대표는 검찰에 대한 수사, 검찰에 대한 기소 전부 부당하다고 생각하고 앞으로도 부결되게끔 계속 당안에서 물밑 작업을 할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계속 불체포 특권 포기하겠다라고 얘기했지만 회기 중에 들어와서 어쩔 수 없이 체포동의안 표결이 열렸고 당에서 이건 정당한 영장 청구가 아니기 때문에 부결시킬 것이다. 라는 김재수 전 비대위원의 예상이었습니다. 자, 그럼 전용기 의원님, 이번에 8월 말에서 9월 초에 이 대표 영장이 들어오고 이 대표가 혼자 법원에 안 가시게 될 상황, 체포동의안 표결이 이루어지면 전용기 의원은 체포에 찬성할 겁니까? 반대할 겁니까? 그 표결까지도 안 갈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니까 이미 불체포 특권 포기한다 그랬는데 다시 한번 방탄하면 국민들께서 어떻게 보시겠습니까? 예. 애초에 민주당에서도 말이 안 된다라고 보고 있는 거고. 근데 막 우여곡절 끝에 표결이 열려. 그렇게 되면. 네. 그러면 가신다고 당연히 얘기하시겠죠. 거기에서 가신다고 이야기한 걸 가지고 우리가 부결 이렇게 하면 또 어차피 국민의힘이나 검찰에서 원하는 거 우리가 들어주는 건데 왜 부결시키겠어요? 그럼 전 의원님은 체포 찬성. 아마 그 찬성하라고 대표께서 말씀하실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일부러 막을 필요는 없다고 보고 있고 아까 정성호 의원님 밝혔던 것처럼 회기도 중단이 가능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렇군요. 그렇기 때문에 뭐 찬반 논란으로 빠지는 것 자체가 검찰이 원하는 방안으로 가는 것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시냐면 지금 8월 15일 이전에 구속영장 청구하면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영장실질심사를 당연스럽게 받으러 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뭐 9월 이렇게까지 미루는 이유는 뭐냐면 다시 한번 국회에서 이 논란이 불거지기를 바라는 겁니다. 지금 하면은 체포영장 청구될 수 있는데 정치적인 의도가 있군요. 굳이 정치적으로 9월 달에 그러니까 9월에 결국 구속영장이 청구가 되면 국회에서는 다시 표결을 하게 될 것이고 언론에서는 일주일 넘게 뭐 체포영장 청구될 것이냐 말 것이냐 부결이 될 것이냐 말 것이냐 이 얘기만 계속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재명은 범죄자라는 프레임이 다시 한번 씌울 수 있을 거기 때문에 검찰이 지금 이걸 원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검찰이 원하는 그림대로 우리가 따라가 줄 필요가 없다라고 밝히는 것이고 이재명 대표는 본인 나 구속영장 청구되면 불체포 특권 포기하겠다라고 했으니까 그대로 이야기하실 거라고 봐요. 그렇게 큰 문제는 없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은 이 대표가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고 법원에 가요. 그러면 여러 가지 그냥 전문적인 얘기 배제하고 5대 5잖아요. 구속 5, 석방 5, 그죠? 5대 5잖아요. 아무리 좁게 잡아도. 절반은 구속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인데 당대표가 그렇게 구속되면 구속된 당대표의 역할을 원내대표가 대신 수행합니까? 아니면 김은경 혁신위원장이 대신 수행합니까? 원내대표가 하죠. 박강원 원내대표가. 원내대표가
하실 건데요. 저는 구속 안 될 거라고 봅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까지 언론 보도에 나온 내용만 봤을 때는 이재명 대표의 구속영장의 사유가 되게 궁금한 입장이에요. 왜냐하면 결국에 구속이 되려면 세 가지 요건들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게 뭐 도주 우려가 있어야 된다든지 증거인멸 우려가 있어야 된다든지 상황의 중대성이 있어야 된다는 건데 뭐 상황의 중대성은 중대성이라고 검찰이 우길 수는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도주 우려나 증거인멸 할 게 없어요. 그리고 지금 언론 보도로 나오는 것을 보면 결국에 이 방북 비용을 대납한다라는 것은 이화영 부지사 입에서만 나오는 거예요. 김성태가 주장하는 것, 이화영이 주장하는 것 이것만 가지고 이재명의 구속 사유를 증빙을 해야 되는데 언론 보도에 나온 내용들만 봤을 때는 전부 다 말뿐인 재판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것은 저는 구속 사유가 충분히 안 된다라고 봅니다. 그렇군요. 구속 안 될 거다. 그런가 하면 민주당이 한 유튜브 매체를 허위사실 공포로 소송을 건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표의 아내 김혜경 씨가 그 건의 증인으로 채택됐습니다. 한 유튜버들이 대통령 기간 중에 김혜경 씨가 구급차에 실려간 것을 두고 이 대표가 때렸다라는 의혹을 제기해서 민주당이 그 매체를 고소했죠. 고발했죠. 법원이 김혜경 씨를 증인으로 채택했습니다. 만약에 재판에 출석하시게 되면 법원이 직접 김혜경 씨에게 묻는 거예요. 맞았는지 안 맞았는지. 근데 출석 여부는 불투명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김관삼 변호사님, 이거 뭐 증인으로 굳이 안 나가실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일단 그 재판부의 의지가 어떤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저 사건에 있어서 유죄 무죄를 가르는 데 있어서 김혜경 씨가 안 나오면 판단하기 어렵다고 하면 사실은 나오라고 하겠죠. 그래서 첫 기일에 뭐 사유서를 냈는데 그게 합리적이지 않으면 이제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보통 한 200만 원 정도 부과를 하죠. 그런데 이제 이게 사실은 지난 대선 기간 동안 이루어진 거잖아요. 근데 갑자기 이재명 이제 새벽에 일어났는데 이재명 대표의 부인인 이제 이혜경 씨가 그때 뭐 112 해가지고 뭐 119 해서 뭐 응급실 가고 그 뭐 눈 있는 부분이 뭐 찢어졌네, 멍이 들었는지 그런 얘기가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게 사실은 그 새벽에 과연 뭐 어디 일을 하다가 넘어져서 뭐 그렇게 될 수 있느냐, 화장실에서 과연 넘어져서 그게 될 수가 있느냐, 이거에 대해서 사실 논란이 좀 분분히 있었는데 이제 가로세로 연구소에서 이제 강용서 씨가 대표로 있잖아요. 이 문제를 제기한 거예요. 이건 이제 폭행으로 인한 것이 아니냐 이런 문제를 제기했고 거기에 대해서 사실 이제 고발을 한 거죠. 그런데 이제 원칙적으로는 이재명 대표는 일반적인 사건 같으면 이재명 대표와 김혜경 씨를 불러가지고 아니 부부싸움 하다가 뭔가 폭행한 거 아니냐 그 진위 여부를 좀 가려야 했어요. 근데 그 당시 이제 검찰이 지금 대선 기간이고 그러니까 사실 그거 어렵지 않아요. 더군다나 이재명 대표가 대선 후보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조사를 않고 일단 뭐 검찰에서 기소를 한 거죠. 근데 재판을 하는데 이제 실체적 진실, 사실관계를 밝혀야 하는데 그러면 가로세로 연구에서는 이런 정황을 보면 이것은 부부싸움으로 인해서 폭행을 당한 게 명백하다 이렇게 주장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이 아니다라는 걸 이제 입증을 해야 하는데 결과적으로 당사자 나와서 아니 이거 부부싸움 한 적 없다.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제 다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만이 유죄 문제를 평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굉장히 어떻게 보면 부부싸움 했냐 안 했냐 이것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명예나 이제 그런 거 관련된 거잖아요. 그래서 아마 저 법정에 나오기는 굉장히 좀 어려울 거라고 보는데 그래도 이제 재판부가 이제 어떤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나와서 진술을 해야 하는 이제 그런 상황이 올 수가 있어요. 대선 기간에 있는 일종의 어떤 악성 루머 같은 경우에는 뭐 강하게 사실이 아니라면 엄단해야 한다, 처벌해야 한다는 말씀도 같이 드리겠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김어준 씨, 방송인 김어준 씨가 한동훈 장관이 지금 검사도 아니면서 검찰 내부 통신망에 접촉해서 수사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꼬치꼬치 다 보고 있다라는 역시 악성 루머를 주장해서 법무부가 입장을 밝혔습니다. 들어보시죠. 근데 요즘도 검찰 내부망에 접속한다는 보도가 있어요. 한동훈으로 되어 있는 아이디가 뜬다는 거죠. 원래 이거는 검찰 구성원 사이에만 이용하기로 되어 있는 건 자기 검찰 아니에요 이제. 근데 이게 입증하기는 어렵겠죠. 아직도 본인을 검사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자, 법무부가 이에 대해서 반박했습니다. 김어준 씨가 마치 장관이 검사로부터 비공식적 방법으로 개별 사건을 보고 지시하는 것처럼 허위 주장을 반복하고 있다. 한동훈 장관은 일체 이 내부망으로 검찰의 보고를 받지 않고 있다라고
강한 반박을 했습니다. 김근식 실장님, 이거 김호준 씨 주장을 자세히 들어보면 이거 말고도 굉장히 그럴듯하게 구체적으로 허위 사실을 얘기하는데 사실 김호준 씨는 근거가 없어요. 그럼요. 그 김호준 씨 같은 경우 대표적인 이제 그 가짜뉴스 논란을 많이 생산하시는 분이잖아요. 지금 뭐 저분을 방송인으로 해야 할지 언론인으로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개인 유튜브를 운영하면서 굉장히 정치적인 편향성을 가지면서 정치적인 이슈를 계속 생산하고 있는데 뭐 예전에 생태땅부터 시작해서 뭐 수없이 많은 가짜뉴스 논란을 있었던 분이고 그러한 자기 발언과 방송 내용으로 인해서 사실상 이러저러한 사건으로 고발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뭐 향후 수사가 진행되겠지만 이번에도 한동훈 장관이 어디 이제 일부 언론 매체에서 한동훈 장관이 법무부 장관이면 검사가 아닌데 검사들끼리 사용하는 내부 이 접속망을 한동훈 장관 이름으로 로그인이 된 적이 있다는 걸 이제 보도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이제 김호준 씨 같은 경우는 그걸 이제 방송에 유튜브에 나와서 아니 장관이 왜 검사들이 이용하는 내부 접속망에 이름을 올려가지고 로그인을 하느냐. 분명히 그 내부 접속망을 통해서 개별적으로 검사한테 보고를 받고 사건 지시를 할 것이다라고 추측해서 발언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법무부에서 지금 입장문을 낸 거고요. 법무부 설명은 그거예요. 장관실에 있는 집무실 컴퓨터를 부팅을 딱 하면 자동적으로 한동훈 장관 이름으로 그 내부 접속망에 로그인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로 이야기해서 지시받고 그걸로 지시하는 경우가 누가 있겠습니까? 오히려 과거에 민주당 정부 때 법무부 장관 했던 강금실 장관이라든가 이런 장관들 같은 경우 오히려 그런 이프로스라고 하는데 검사들에게 이메일로 발송해서 그 내부 접속망으로 편지를 보낸 적은 있지만 한동훈 장관 같은 경우 제가 생각해도 한동훈 장관 성격에 그 은밀하게 내부 이메일 접속망을 통해서 개별 검사에게 사건 어떻게 되고 있어요? 누구누구 어떻게 체포했어요? 이걸 물어보고 보고 받겠습니까? 제가 봐도 황당한 이야기인데 김호준 씨 같은 경우 워낙 자신의 유튜브에서 그 유튜브를 접속하는 수많은 지지자들의 아마 입맛에 맞추다 보니까 그러저러한 조그만 의혹이 제기되면 이걸 부풀려가지고 자기 뇌피셜로 너무 강한 정치적 주장을 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것도 뭐 사실 여부는 이미 법무부에서 해명을 했습니다만 법무부에서나 또 한동훈 장관이 법적 조치를 취할지는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장관이 몰래 사건 보고를 받고 지시를 하고 싶었으면 내부망에 몰래 접속하는 게 아니라 해당 사건 검사한테 전화를 하겠죠. 부장검사에 전화를 해서 티 안 나잖아요. 전화해서 다른 폰으로 참여로 전화해서 김 부장 뭐 이 사건 하고 있어? 열심히 하고 있어? 어떻게 돼? 그건 이렇게 하지 말고 저렇게 해. 라고 하는 게 빠르고 효율적이지. 한동훈 B번 HAN 1484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흔적 남기고 보겠습니까? 이게 좀 조금만 생각해보면 변호사님 이거 검찰이 계셨잖아요. 정합성이 떨어지잖아요. 아니 근데 상식적으로 생각했어요. 이제 장관이 구체적 사건을 지휘할 수 없잖아요. 근데 이 프로세스에 들어가서 막 지휘를 하면 이게 다 남아요. 아니 아주 멍청하지 않는 이상은 누가 이런 짓을 하겠어요. 그냥 불러서 얘기하든지. 불러서 얘기하죠. 아니면 전화로 얘기하면 사실 또 녹음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그 내부 전화는 녹음이 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럼 내부 전화로 전화해서 아유 사건 어떻게 돼가 그 뭐 이재명 대표 구속하는 게 맞는 것 같아 이런 의견을 할 수 있겠지만 이 프로세스 접속해갖고 다음엔 전부 다 남거든요. 그 예를 들어서 뭐 이거 다 지웠다 하더라도 나중에 포렌식하면 다 남아요. 그 머리 아주 영리한 한동훈 장관이 그런 짓 하겠어요? 그러니까 이거 사실 이제 김어준 씨가 저는 이제 뭐 TBS에서 뉴스 공장해서 가짜 뉴스 공장장이다 이런 얘기 많이 들었잖아요. 본인 이제 유튜브를 하면서도 그런 이제 습관이나 습성을 좀 잘 버리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저 취재를 안 해보셔서 법조 시스템, 검사들의 어떤 수사 시스템, 보고 체계를 모르니까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해요. 아니, 저건요. 검사한테 물어보면 금방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저게 만약에 법무부에서 한동훈 장관이 고발을 하잖아요. 그러면 진실한 사실수 공익을 위한 거면 처벌받지 않아요. 근데 전제가 뭐냐면 진실한지 여부를 확인할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처벌받는 거예요. 명언이네요. 그리고 그거 확인을 반드시 하고 해야 하는데 그냥 대충 뭐 나오면 음모론만 계속 제기하다 보니까 아마 법적으로 뭐 문제가 되면 처벌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봅니다. 자, 뜨거운 소식들 함께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지금 두 가지 소식 말고도 지금 뜨거운 뉴스들이 오늘 엄청 많습니다. 잠시 후 10시에 김은경 혁신위원장이 민주당 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한다고 합니다. 사과할 것으로 보인다라는 추측 보도들도 나오고 있는데 이게 또 유감 표명일지 진짜 사과할지 직접 봐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지금 민주당사 앞으로 저희 갑니까? 갑니다. 지금 가고 있습니다. 취재 기자도 지금 당사에 있고 지금 현장 그림도 벌써 들어오고 있나요? 여기 역시 빨리 갔어요. 우리 저 채널A 중계 카메라 화면 보입니다. 잠시 후 오전 10시에 당사 앞에서 김은경 혁신위원장 기자회견 하는데 어떤 내용 할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사과라고 단정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사과할 것으로 보이는데 사과할지 아닐지는 잠시 후에 지켜보시죠. 잠시 후에 김은경 혁신위원장 이야기 나오면 전해드리겠습니다. 뜨거운 소식 3가지 준비했습니다. 빠르게 살펴보시죠. 첫 번째 주인공, 박영수 전 특검. 오늘 영장심사인데 망치로 뭘 깨부셨다 이런 보도 나와요. 함께 보시죠. 검찰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구속영장 재청구, 오늘 영장심사예요. 야당 50억 특검 거론에 증거인멸을 시도했다라는 얘기가 새롭게 나옵니다. 구속영장 청구서 내용 보면 박영수 전 특검이 최 측근과 상의한 후 휴대전화를 망치로 부수고 PC 기록과 서류를 폐기했다. 검찰은 구속영장 재청구 내용에 저렇게 썼습니다. 휴대전화를 망치로 부셔요? 김재섭 비대위원님. 네. 잠시 후에 얘기 여쭙겠고. 전용기 의원님. 아니 이게 노하우를 많이 아시는 분이라 그런지 증거인멸, 휴대전화 인멸하는 방법이 망치로 부시네요. 그러니까 송영길 전 대표는 이거보다 좀 단순한 것 같아. 그냥 깡통폭 냈잖아요. 근데 망치로 부술. 포렌식 안 나오게 하려고 한 것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사회가 보면 법조인들이 나쁜 거 잘 가르쳐 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 박영수 특검 같은 경우에도 법을 너무 잘 아는 분 아닙니까? 그러니까 포렌식 돌리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 뭐 SD 카드 이런 것까지 부수려고 한 것 아니겠습니까? 망치로 부수는 건 생각도 못했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증거인멸 우려가 충분한 거죠. 그러니까 법조인들이 세상에 빛을 알려주지는 못할 망정 저런 안 좋은 모습만 보여주다 보면 우리 사회가 더 병들어가는데 참 안타까운 심정이고요. 한동훈 장관만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휴대폰 비밀번호 잠궈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요새는 휴대폰 비밀번호 안 알려주는 게 트렌드가 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깡통폰도 내기도 하고 그러니까 법을 잘 아시는 분들이 이렇게 법망을 피해가는 방법들을 이렇게 언론을 보도를 통해서 알려주게 되니까. 송영길 전 대표도 그러네 변호사였네요. 그러니까요. 참 문제가 커지는 것 같습니다. 예, 김재섭 비대위원님. 아니 특검은 공직자가 아니다라는 희대의 발언도 박영수 전 특검 측이 하셨잖아요. 그러더니 이제 망치로 헤드폰 부신다. 이거는 뭐라고 해명할지도 궁금하긴 합니다. 왜 망치로 부셨는지. 공교롭게 이재명 대표님도 또 변호사, 법률가시잖아요. 성남시장 시절에 3개 정도 핸드폰을 교체하면서 사용했다라는 말도 제가 언론 보도상에서 본 바가 있고요. 게다가 또 이재명 대표는 모 강연에서 이게 뭔가 수사를 받을 때는 핸드폰을 없애야 된다. 이게 약간 제2의 자아인 것처럼 말씀을 하셔가지고 굉장히 여러 군데에서 회자가 많이 됐던 걸로 기억합니다. 앞서 전용기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법률가들이 오히려 우리 사회의 불법을 조장한다. 우리 사회의 어떤 합법의 영역을 자꾸 침범한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대표적으로 이재명 대표가 그 휴대폰과 관련돼서는 좀 일가견이 있으신 분이다 보니까 아마 그런 부분들도 같이 국민들이 이제 견주셔서 보실 것 같습니다. 실제로 저거는 누가 봐도 증거인멸을 하기 위한 것이죠. 단순히 깡통폰을 만드는 정도가 아니라 애초에 물리적으로 파괴해서 그 어떤 정보도 들여다보지 않겠다라고 들여다보지 못하겠다라고 하는 선언이기 때문에. 야, 이게 근데 뒤집어 보면 검사 특검이 가장 잘하는 확실한 방법이 부수는 방법이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걸 또 이제 국민들께 또 알려주는 그런 상황이 돼버린 건데. 이번에는 좀 부실 수사 논란 없이 확실하게 영장 청구 잘 돼가지고 구속되리라 보세요. 이번엔 저는 지난번 그렇게 기각됐잖아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 당시에도 부실 수사는 논란 많았었고 게다가 곽상도 의원의 그 사건 역시도 흐지부지되다 보니까 국민들 공분이 굉장히 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번엔 아마 검찰이 굉장히 단단하게 준비하고 영장 청구한 거로 저는 보입니다. 예, 왜냐하면 검찰이 검사 선배라서 봐주기 수사한 거 아니냐. 민주당에서는 이재명 대표 관련된 사람들은 이렇게 세게 수사하더니 자기들 식구 수사는 대충 한다 이런 비판도 있었잖아요. 오늘 구속 여부에 따라서 검찰이 오명을 벗을 수도 있겠군요. 당연히 저는 그렇다 보고요.
특히 이제 저 방영수 특검과 지금 현 정부와의 어떤 연관성을 계속 시사하는 발언들을 민주당에서 했었거든요. 게다가 곽상도 의원 역시도 국민의힘 소속이었다 보니까 그런 의혹들을 계속 제기했는데 검찰이 여기서 제대로 승부수를 던져가지고 이런 논란들을 불식시켜야지만이 지금 민주당이 검찰이 부당한 탄압하고 있다, 이거 정권과 뭐 연결이 있는 거 아니냐, 검찰공이다라는 프레임에 대해서 입을 싹 닫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검찰 역시도 저는 여기 사활을 걸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제 구체적으로 망치로 부셨다라는 정황까지 검찰이 포착했다면 증거 인멸 행위로 구속 가능성은 높아지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박영수 전 특검이 이미 검찰의 그 영장 실질 심사에 출석을 했다라는 사실도 취재 기자로부터 현장에서 확인이 됐습니다. 법원의 영장 실질 심사 결과 나오면 저희가 또 전해드리겠습니다. 김은경 혁신위원장 나왔습니까? 10시인데요. 안 나왔어요? 조금 전 혁신위 대변인이 좀 지연된다라고 기자들에게 입장을 밝혔다고 합니다. 지금 나와 계신 분은 혁신위 대변인이군요. 김은경 혁신위원장이 대변인을 통해서 입장을 좀 주로 내세요. 마치 당대표 행보 같다. 당내 이런 지적도 있는데 전현기 의원님 어떻게 보세요? 혁신위원장이 직접 말씀하시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은데 저 어저께도 대변인이 나와서 사과할 것 없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저는 거기에서 사실 가장 뜨악했던 지점이었습니다. 본인이 나와가지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해도 모자랄 판에 대변인이 사과할 내용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들이 사실 본인의 급을 굉장히 좀 높게 평가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이게 어느 자리에 가면 더 겸손할 줄 알아야 된다라고 보는데 아니 혁신위원장이 뭐라고 대변인을 내세워서 본인의 해명과 그다음에 사과 내용까지 이렇게 전달하게 하는지 그 지점이 저는 제일 답답한 지점이고 김은경 혁신위원장께서 직접 나오셔서 아마 이야기를 해주시는 것이 오해를 푸는데 가장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5분 늦는 거 이런 것도 좀 제 시간에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기자들 얼마나 고생하는데. 그러니까 마지막까지 수정을 하시겠죠. 입장문을 내놓으시는데 마지막 수정 과정이다. 마지막까지 수정하고 그 단어 하나가 또 다른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수정하시는 걸로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군요. 어쨌든 5분 늦어진다고 해서 그 늦어지는 시간 동안 두 번째 뜨거운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주인공은 송영길 전 대표, 윤관석, 이성만 의원에 대해서 검찰이 영장을 재청구하자 송영길 전 대표가 반발했습니다. 수사기관이 현역 의원의 구속 그 자체를 성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 증거가 넘쳐난다고 주장하는데 M1 사람들 괴롭히지 말고 날 소환해 영장 청구하라. 날 잡아가라. 라는 이야기를 송 전 대표 줄곧 하고 있습니다. 검찰 관계자, 국회 회기와 관계없이 증거 보강이 이루어져 구속영장 재청구한 거다. 필요한 시기에 송 전 대표도 조사한다라고 밝혔습니다. 그 가운데 검찰은 송 전 대표 외곽 조직이 소위 대납한 컨설팅 결과를 직접 보고받았다라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박 전 보좌관 공소장 2020년 당대표 선거 준비 당시 송 보좌관, 박모 씨, 먹사연 연구소장 A 씨 정무기획회 운영했는데 먹사연이 대납한 9,500만 원 그 컨설팅 결과를 송 전 대표가 보고받았다라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123차례 검찰은 언급을 했다라는 내용도 보도가 됐습니다. 자, 김광선 변호사님 검사 출신이신데 송 전 대표가 지금 반발하고 있습니다. 날 잡아가라. 그런데 검찰이 송 전 대표에 대한 조사와 윤관석, 이성만 의원에 대한 영장 청구는 다 수순대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해진 수순대로 하는 거예요. 순서대로. 그래서 본인 잡아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제 잡아갈 때쯤 되면 잡아갈 거예요. 잡아갈 때쯤 되면 잡아간다. 저면도 구속을 여명이라고 한다면 여명이 좀 짧죠.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본인이 지금 받고 있는 혐의는 원래 이제 우리가 녹취록에서 봤잖아요. 그래서 사실 당대표 출마를 하면서 이제 돈 살포한 의혹이단 말이에요. 근데 자기 휘하에서 어떻게 보면 돈 살포에 관여했던 강내우 전 상임감사위원이랄지 그다음에 본인의 보좌관 박모 씨 다 구속돼 있잖아요. 그럼 이제 검찰이 지금 계속 수사를 한 거예요. 특히 돈을 받았다는 300만 원 받았던 20명에 대해서 국회 사무처는 전부 다 해서 조사를 해보니까 이제 그 동선이 다 체크가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영장을 또 윤관수 의원하고 이 의원에 대해서 다시 영장을 재청구를 한 것이고 이제 본인은 또 여기서 추가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있죠. 바로 먹사회라는 그런 외곽 조직을 운영하면서 거기 돈을 어떻게 보면
자기의 대표 출마를 위한 선거 자금으로 쓴 거예요. 네, 그래서 이 부분도 이제 정치자금법 위반이 되기 때문에 그 전에 대표와 관련된 의원들의 돈 뿌린 거 말고도 새로운 정치자금법 위반이 추가가 됐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10시 4분 41초인데 혁신위원장 나왔습니까? 보시죠. 5분 늦어진다고 했고 대변인은 지금 5분째 핸드폰 보고 있는 상황. 기자들은 기다리고 있고 저 문이 지금 열려야 김웅기 혁신위원장이 사과든 뭐든 입장을 발표할 텐데 지금 문 앞에는 아직 안 왔습니다. 10시 5분 됐거든요. 지금 10시 5분 000. 혁신위원장 아직 안 나오고 있습니다. 안에 있는 건지 도착을 안 한 건지조차 확인이 안 되고 있는 상황. 밖에 안에 누가 문 여는데 경비 아저씨. 잠시 후에 혁신위원장 나오면 문 왜 여신 거예요? 문 왜 여셨어요? 엘리베이터가 내려오나 봅니다. 엘리베이터가 내려오나요? 한번 볼까요? 조금만 기다려 볼까요? 10초만 기다려 보겠습니다. 10, 9, 8, 7, 6. 예. 근데 공직자가 다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저는 언론에 이렇게 집중하고 있는데 시간을 좀 맞춰야 하는 것도 A가 아닌가 싶어요. 네. 자, 세 번째 소식 보다가 혁신위원장 나오면 바로 연결하죠. 자, 지금 대한민국 그 새만금에서는 전 세계 잼버리 축제가 열리고 있는데 무더위 때문에 84명이 탈진 부상했다는 통계가 나왔습니다. 스카우트들, 대원들 캠프하는 잼버리 축제. 그런데 온열 질환 83, 발목 골절 1명, 지금 비상이 걸렸습니다. 온열 질환으로 여럿이 탈진, 참가자들 개영식장에서 해산. 세계 스카우트 조직위원회는 중증 환자는 없다. 일정 변경 없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대통령도 찾았는데 들을 수 있습니까? 들어보시죠. 스카우트 활동을 통해 길러진 독립심과 책임감, 이웃에 대한 봉사정신, 국가에 대한 헌신적 자세는 여러분을 앞으로 훌륭한 사회의 리더로 성장시킬 것입니다. 책임감과 봉사정신으로 충만한 여러분들이 서로 힘을 모아 연대할 때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인류가 당면한 위기와 도전에 대응할 수 있을 것입니다. 2차 전지는 반도체와 함께 우리나라 전략 자산의 핵심입니다. 이번 투자는 2차 전지 소재를 국산화하여 안정적이고 독자적인 공급망을 구축한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큰 부상자가 없어야 될 텐데 말입니다. 그런가 하면 트루도 총리가 우리 대한민국 구조대원들에게 직접 감사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우리말로 감사합니다라는 말까지 직접 총리가 나와서 했다는데 영상 보시죠. So I just want to say thank you so much for being away from your families for these past weeks, for coming over to this other side of the world to be there to help our communities and our people. We will never forget it. Thank you for being here. Have a good flight home. And again, 감사합니다. 이거 굉장히 이례적인 상황인데 영상 한번 계속 보시면서 김문식 실장님, 캐나다 트루도 총리가 직접 귀국하는 우리 그 구조대원들, 왜냐하면 산불이 굉장히 많이 났잖아요. 그래서 또 우리가 우방국이기 때문에 우리 대원들이 가서 고생했으니까 총리가 나와서 너무 감사하다. 우리말로까지 인사했어요. 그렇습니다. 그 캐나다의 산불이 전역에서 엄청나게 번져가지고요. 잠시만요. 김웅경 혁신위원장이 10시 9분에 나왔습니다. 사과를 할 것으로 보이는데 혁신위에서는 사과할 일 아니다라고 재차 화를 돋궜거든요. 그 말하신 분 뒤에 계시네요. 지난 들어보시죠. 1일 청년자담회에서의 제 발언에 대한 여러 비판과 논란에 대해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어르신들의 마음을 상하게 한 점에 대해서는 더욱 정중히 사과드립니다. 어르신들의 헌신과 경륜을 존중해야 한다는 말씀 새겨듣겠습니다. 그러한 생각에 한치의 차이도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이러한 상황을 일으키지 않도록 더욱 신중하게 발언할 것이며 지난 며칠 동안 저를 질책해 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사과와 감사의 말씀을 함께 드립니다. 앞서 사과할 일 없다고 하셨었는데 입장이 변하신 이유가 뭔지 그리고 혹시 지도부 요청이 있었는지도 궁금합니다. 사과하지 않는다는 말씀은 안 했고 지난번에 말씀 나눈 것에는 다니면서 계속 마음 푸셔라, 제가 어리석었다, 부족했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저는 그게 대체가 된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실제로 민주당 의원들 중에서 그리고 또 원로 의원들 중에서도 사퇴가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알고 싶습니다. 혁신의 의지는 그대로 갑니다. 박광호 원내대표도 가는데 대한노인회를 안 가신 이유는 뭘까요? 지금 바로 회의가 있어서 다 모여 계시기 때문에 저분들을 이제 회의에 오셨으니까 일단 저걸 정리하고 출발을 해야 되니까 그렇게 해서 안 간다는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 오늘 노인회 찾아갈 계획 있으신가요? 네. 방문할 계획입니다. 오늘 방문하신다는 건가요? 네. 김은경 혁신위원장이 사과를 했습니다. 여론의 비판에 밀려서 한 사과로 보이고 사퇴도 거부했습니다. 그러면서 다소 논란이 될 만한 이야기도 했습니다. 사과를 안 하겠다고 한 적은 없었다라고 사과 거부 논란에 대해서 부인을 한 건데, 그런데 요 화면 뒤에 보이시는 두 분이 대변인과 혁신위원이 분명히 그제 기자들에게 나와서 이건 사과할 일이 아니다라며 양이원영 의원이 혁신위원장의 뜻을 제대로 얘기했다라고 사과를 거부한다라고 밝혔는데, 자, 김은경 혁신위원장은 사과 안 한다는 말은 안 하지 않았냐 라며 그간의 지연 사과에 대해서 해명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직접적인 사과를 지금 이제서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혁신위원장 사퇴는 거부하는 것으로 읽힙니다. 전용기 의원 어떻게 보세요? 혁신위 내부에서도 많은 이야기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저께 사과를 사실상 거부하는 듯한 뉘앙스를 대변인들이 밝혔는데, 그 이후에 혁신위 내부에서도 이거 큰 문제가 있다, 이거는 사과하고 가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 저기 뒤에 황희 전 문체부 장관, 그러니까 황희 국회의원이 보이거든요. 황희 국회의원은 의원들의 입장을 사실상 많이 대변을 해주고 있습니다. 혁신위 안에서. 근데 의원들이 이것은 사과하고 가야지 이게 무슨 일이냐라는 이야기를 계속적으로 전달을 했거든요. 그래서 혁신위 내부에서도 김은경 혁신위원장한테 이거 사과하고 넘어가야 된다라고 강력하게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제 추측이긴 하지만 그런 내용들이 있었고, 오늘은 그렇게 안 볼 수는 있지만 저는 그래도 진심 어리게 사과를 한 것 같고요. 앞으로는 대한노인회라든지 많은 어르신분들을 찾아다니면서 사과를 하시지 않을까, 그렇게 조심스럽게 추측을 해봅니다. 예, 노인회도 찾아갈 계획이 있다라고 했고, 다만 혁신위원장은 사퇴 안 하겠다라는 의사를 밝혔거든요. 당내에서 혁신위에 대한 비판이 많지 않았습니까? 아마 태도 문제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비판했고, 저런 식으로 할 거면 나가라는 입장 실제로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사과를 했고, 추가적으로 진짜 당내 혁신할 내용들, 제안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다시 한번 믿어보는 것도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좀 지켜볼 만할 것 같습니다. 자, 김구시 실장님, 지금 굉장히 상처를 많이 받은, 아니면 상처를 자초했죠? 혁신위가 제대로 일을 할 수 있을까? 혁신이 가능할까? 어떻게 보세요? 제가 애초에 처음부터 개점 휴업의 혁신이라고 했지 않았습니까? 애초부터 이재명 대표를 옹이하기 위한 성격의 혁신이라는 비명계 이제 의심스러운 눈초리가 있었고요. 어찌됐든 간에 혁신이 활동을 하자마자 아무것도 할 게 없었던 그런 개점 휴업 상태였는데, 지금에 와서는 일일 일설화, 그리고 계속 혁신위원장의 잘못된 발언 논란 때문에 개점 폐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문을 열자마자 문을 닫아야 되는 상황이 됐고, 당내에서도 이제는 그 누구도 혁신위원회 활동에 대해서 기대하거나 성과를 낼 거라고 이렇게 쳐다보는 사람은 없는 것 같습니다. 친명은 친명대로 이 정도 하려고 혁신위를 해서
혁신위에서 우리 당에 무슨 도움을 줬느냐라는 굉장히 그 볼멘 목소리가 있는 것 같고 비명계에서는 애초부터 혁신위가 이재명 대표를 사수하기 위한 혁신이라고 애초부터 그런 시선으로 불편하게 봤기 때문에 저는 지금 뭐 제가 알기로는 8월 말까지로 활동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만 8월 말까지 얼마 남지 않은 기간입니다만 더 이상 이렇게 군데군데 구덕더기가 돼버린 정말 그 만신창이가 돼버린 혁신 입장에서 무슨 혁신의 내용들을 가지고 당을 혁신할 수 있을까? 이제는 당 내부에서도 그리고 국민들도 혁신에 대해서는 기대의 시선들을 이제 거둘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자 김관삼 변호사님, 김은경 혁신위원장이 사과하지 않는다는 말씀은 아니었다라고 부인을 했습니다만 지금 김은경 혁신위원장 뒤에 계신 두 분께서 하신 기자회견도 뭐 선명히 국민들은 다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솔직히 사과를 좀 더 빨리 했고 혁신위에서도 대변인 등이 오히려 더 화를 지를 게 아니라 혁신위원장께서 아마 말씀을 준비 중이시니까 기다려보시죠 정도의 예의 갖춘 논평들을 했더라면 이렇게까지 일을 크게 키우지 않았을 것이다라는 당내 지적도 있는데 계속해서 며칠간 사과할 일 아니다. 우리가 뭘 잘못했냐. 니들이 잘못이다라는 식의 태도를 나오고서 이렇게 여론에 밀려서 사과하는 건 어떻게 보세요? 근데 사과도 타이밍이죠. 그러니까 어느 시점에 사과를 하느냐가 진정성이 있어서 평가를 받을 수 있어요. 근데 계속 사과할 일이 아니다고 했다 사과를 하면 저것도 진짜 사과야? 진정성이 있어? 이렇게 우리가 의심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결과적으로 처음에 문제가 됐을 때 단호하게 사과를 했으면 사실 이렇게까지 어려워지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어떻게 보면 뭐 좌충우돌 하다 보니까 이제 엉망진창이 된 거예요. 예. 제가 돌직구 초기에 이 얘기를 했잖아요. 사과를 안 할 수 없을 것이다. 사과를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 얘기했잖아요. 근데 지금 사과 거부하잖아요. 아니 사퇴 거부하잖아요. 저는 아마 사퇴할 거라고 봐요. 조만간에. 아 사퇴할 것이다. 그렇죠. 왜냐하면 저런 상태에서 혁신위를 끌고 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어떠한 혁신위가 제안을 하더라도 그것이 먹혀들지 않죠. 예. 왜냐하면 일단 신뢰와 권유가 이미 땅에 떨어져 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사퇴할 시간이 별 얼마 남지 않았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김광삼 변호사의 개인적 전망까지 전해드렸습니다.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다음 이슈입니다. 주제 공개하죠. LH 전광업체가 연 400억씩 사업을 LH에서 따냈다는 겁니다. 그만큼 돈 벌었으면 확실하게 건물을 짓던지 이게 뭐냐라는 비판적 목소리가 높습니다. 함께 보시죠. 동아일보 취재에 따르면 LH 전광업체가 연 400억씩 따냈다. A업체가 파주 운정 A34 감리 32회 계약 총 451억 원을 따냈습니다. B업체는 총 384억 원을 따냈습니다. LH 전광업체들입니다. 전관예우 허점 퇴직일로부터 5년 동안 해당 퇴직자가 재취업해도 수의계약 불가 단 임원으로 갈 때만 임원으로 안 가면 얼마든지 전관예우가 가능하다라는 허점도 이용했고 문제의 순살 아파트들이 그 사이에 지어진 겁니다. 여당에서는 강력히 비판했습니다. 2년 전 LH 사태를 겪고도 LH가 달라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LH 전 현직 직원들의 땅 투기가 일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아 아파트 철근 누락 사태까지 터진 것을 보면 문재인 정부의 주택건설 사업 관리 정책에 심각한 결함이 있었음을 추정해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당은 정부의 감사, 수사와 별도로 진상규명 TF를 발족시켜 아파트 부실 시공 사태의 전모를 낱낱이 파헤치겠습니다. 2년 전 2021년 3월 총리가 LH 환골 탈퇴 수준의 혁신을 추진하겠다라고 얘기했는데 환골 탈퇴가 됐습니까? 들어보시죠. LH를 어떻게 혁신할 것인가. 그야말로 해체 수준의 환골 탈퇴하는 그런 혁신을 추진하겠습니다. 환골 탈퇴가 아니라 연 400억씩 계약 따내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이게 무슨 꿀직장이라는 이야기들이 있는데 알고 보니까 퇴직 이후에도 또 꿀을 따먹는 그런 악순환이 반복되는 회사에서 한 발자국도 나가지 못한 것 같습니다. 아마 민주당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편한 이야기가 될 거예요. 왜냐하면
2021년 저 3월에 터진 게 바로 LH 투기 사건인데 그 당시만 해도 4.7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의 오세훈 후보와 더불어민주당의 박영선 후보의 어떤 지지율 차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박빙 수준이었거든요. 그러다가 LH 투기 사태가 터지면서 거기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까지도 겹치면서 결국에는 서울시장을 뺏기게 되는 그런 어떤 안 좋은 기억들이 저는 LH를 통해서 민주당이 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현 정부가 문제 지적을 하고 문재인 정부 때 있었던 여러 가지 설계나 감리 과정에서의 문제점을 지적하니까 굉장히 많이 이렇게 강경하게 대처를 하는 것 같거든요. 아마 이 부분은 이번 정부에서 제대로 된 수사를 하고 이제야말로 황구탈퇴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은 60초 광고 보고 돌아오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죠.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 모두 다 전해드렸습니다. 무더운 폭염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더위에 건강 잃지 않도록 조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들은 내일 아침 8시 50분에 더욱더 시원한 돌직구 들고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는 분명 어제보다 나을 겁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